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호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죠? 여러분들이 노고에 제가 찬양한다, 기린다 하는 그런 단어를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노고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제가 어제 아산시 교육청에 교육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훈민정음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담화를 좀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훈민정음이 앞으로 나아갈 길,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의에 넣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 경제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총체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이러한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훈민정음은 모음 11자, 자음 17자, 도합 28자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모음 11자는 천지인 기본자 세자와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렇게 해서 11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모음 11자는 음양오행의 우주 천체 관측과 우리의 철학, 수리, 사상들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여러분들도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목화토금수로 해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서로 살리고 도와주는 우리의 문자가 세종대왕의 뜻에 맞추어져 상생 문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주신 훈민정음은 모음 11자, 자음 17자가 서로 상생하고 서로 키워주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생 문자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 산하에서 조선어학회를 만들어 훈민정음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어떻게 망가뜨렸느냐? 우선 목과 금은 서로 상극입니다. 물과 불은 또한 서로 상극입니다. 여기에 아야, 어여, 오유, 우유를 서로 죽이고 완전히 극렬한 관계로의 문자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제가 우리 조선을 병합하여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상극의 문자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우매한 문자를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우리의 문자는 상생의 문자, 우리의 언어는 서로 살리는 언어입니다. 저 일제의 아주 정말 우리의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그 계략에 문자와 언어마저도 도륙을 당하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더 이상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상생의 문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여러분께 정말 저의 마음을 다하여 이러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본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여러분께
제주도 고관사의 복장 유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였습니다. 너가 게으르지 않다면 앞으로 한 문장으로 공덕을 세우리라 하는 그런 소개를 하였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께서 보조 화면에 나온 음양오행에 대한 고관사의 복장 유물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했다 하셔 오늘 이렇게 이어서 제가 복장 유물 총 3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장 목화토금수의 음양오행 원리가 그대로 수록된 요 유물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지난 강의 때 제가 올렸던 화면도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요번에도 우리 촬영감독님께서 요 자료를 한 번 더 올려주실 테니까 꼭 보시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본 강의의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것이 자,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러합니다입니다. 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자,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열반하신 성철 스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화두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그러면 우리의 말이 범어 경전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을까요? 자, 산은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산이라고 하고 범어로는 파랗다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동국정운에는 산은 평성이며 우리가 현재 발음하고 있는 그와 똑같은 발음으로 산이라 표기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은 물으로다. 범어로도 물은 무르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범어 천자문의 81번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으며 동국정운은 2장 38쪽을 참고하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산은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큰 바위들이 바사지고 작아지고 혹은 바람에 의해 비에 의해 물에 의해 작아지는 그런 풍화현상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아진 큰 바위가 바로 우리가 돌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돌석은 범어로 바스나 바사다라고 쓰고 요와 같이 바사지다. 큰 돌이 바사져서 결국에는 작은 돌이 되는 원리를 글자에 담은 겁니다. 범어로는 바사나. 동국정운에는 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성이며 2장 12번째 줄에 동국정운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 천자문에는 돌석을 예를 들어놨을 때 정말 재미난 또 글자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범어 천자문에서는 다크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1번째 다크시나, 즉 돌을 풍화작용에 의해서 자꾸 갈고 닦고 그러면 작은 돌로 변하는 그런 원리를 글자에 담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는 돌을 부숴버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너 자꾸 우리하고 이렇게 하면 머리 대급박 부숴버릴 거야. 이런 좋지 않은 얘기들도 하죠. 여기에서 부숴버리다가 바로 돌을 바스다. 이러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라도에서 쓰는 부숴버리다라는 용어는
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돌이 더 바사지고 작아져서 흙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포모 천자문에는 흙은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흙은 흙토, 한자로는 흙토, 돌을 깨트려 밭으면 흙이 된다라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범어로는 바스티카, 바순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화면에 또 이게 올라가 있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국정운에는 흙을 토라하고 아래에 발음 안 되는 옛니응을 하여 토, 동국정운 상권 6장 12번째 쪽에 요 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흙이라는 설명이 적정하지 않겠습니까? 바위를 부수면 돌이 되고 돌을 곱게 부수거나 갈면 흙이 된다는 원리가 글씨에도 그대로 내포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훈농자의 상권 4번째 장에 신증유학의 상권 6번째 장에도 마찬가지로 흙토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러한 흙은 어머니라고 제가 표현을 하였습니다. 목화토금수의 흙은 어머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관사 복장 유물을 소개할 때도 어머니의 품에서 영양분을, 우유를 잘 먹고 잘 자라는 이러한 현상을 글자에 대입하여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어머니 품에서 잘 자라는 이 씨앗이 바로 종자라고 합니다. 자, 종자는 몽해의 하편에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자 병서, 비읍, 시읍, 그리고 이가 합쳐져서 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한청 문감의 10제장에도 이와 같은 시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비자금 이렇게 하죠. 즉, 이 비자금은 숨겨놓은 그러한 돈이라는 얘기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이 비자에는 종자씨, 종자돈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타 문자에는 비자는 제일 하단부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고 비자는 종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마디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때마다 우리말이 정말로 저 인도 유로피언 언어로 발전했고 그리스 로마어로 발전했고 그리고 독일어 영어로 발전했구나. 여러분들 다 동감하는 마음이 생기시죠? 자, 비자는 영어로도 말 그대로 종자, 숨겨진 종잣돈이나 씨앗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파종하여 씨앗이 잘 자라면 잎이 잘 펴지면서 예쁜 모양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잎은 이와 같은 범어로 표시가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잎은 폈더라, 꽃이 폈더라, 낙엽이 잎새기가 폈더라, 이렇게 씨앗이 폈더라, 이와 같은 표현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 위쪽에 북한의 평양이 사실은 펴라입니다. 옛날 용어로 펴라입니다. 자, 펴라는 곡물과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옥토를 펴라라고 했습니다. 즉, 들녘이지만 그 들녘 중에도 종자를 잘 품어서 잘 가꾸는 그러한 땅을 펴라라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잎이 폈더라 하고 범어로 제가 표현을 하였고 한자로는 잎엽이며 범당 문자인 1195번째는
폈더라.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정은 훈민정음, 신증유와 저는 옥편에도 마찬가지로 폈더라는 닙엽, 닙엽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씨앗이 자라서 잎을 피우고 거기에서는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이 핍니다. 자, 꽃이 피면 벌들이 날아들죠. 그 벌들이 날아들어서 아주 달고 다른 꿀을 채취합니다. 자, 거무로는 이와 같이 표기하고 그 꿀을 먹는 것을 달다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달고 달다 이런 말, 얼마나 우리의 말이 정말 모태어가 되어 있는지 지구촌 곳곳에 전부 우리 말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꽃잎에서 만든 꿀을 범어로 이와 같이 써놓고 달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앞으로는 제가 SED 약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SED 476페이지에 이렇게 데바나가리 문체로 씌어지고 그리고 달거나 맛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참 청춘 때 첫 키스의 경험이 있죠. 그때 그녀와의 첫 입맞춤은 꿀처럼 달콤했다 이렇게 하였지요. 꿀처럼 달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달고 다른 꽃잎을 채취하고 하려면 우리가 산, 들 혹은 골짜기, 봉우리 사이 이런 곳에서 꽃을 찾게 되고 거기에는 벌과 나비가 꽃을 찾듯 우리 사람들도 꽃과 열매를 찾아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골짜기는 우리가 영어로 콜이라 했습니다. 콜이 골짜기입니다. 즉 한자로는 계곡, 곡자로 써서 계곡을 골짜기라 하였고 영어로는 콜이라 하였습니다. 자, 영어가 우리말인가? 우리말이라는 것이 또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골짜기는 콜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야, 참 어떻게 저런 글자를 찾아냈지?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실 겁니다. 자, 이러한 골짜기가 제가 건축학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학에서는 어떤 용어로 발전하였느냐? 바로 방고래, 고래, 구들에서 쓰이는 용어로 발전하였습니다. 고래와 고래의 사이를 고리라 합니다. 그 고래도 마찬가지로 고리라는 이 용어에서 나왔고 방고래, 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자, 이러한 고래는 선자고래 혹은 되돌아오는 되돈고래 혹은 또 여러 군데에 막 불길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허튼 고래, 이런 고래로 쓰이는데 이 용어를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런 용어들을 우리 건축학 용어에는 전부 다 엉터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문학자들은, 현 국문학자들은 혹은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유어를 지켜 쓰지 못하는 국문학자들은 훈민정음을 단 한자도 이해 못한 우매한 원숭이 같은 그러한 국문학자입니다.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유어를 모른다면 훈민정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원숭이처럼 우매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훈민정음 원본 한 번은 꼭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 원본을 곱씹으며 내용을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한글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여러분들도 인식하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잘못된
망가뜨려진 한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렸고, 제가 앞으로 이러한 건축 용어도 반드시 제가 다 고쳐 쓰고 서로 살리는 글자, 우리가 반목하고 질타하는 그러한 세계에서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우위해주는 그러한 세계로 문자와 말을 통해서 그러한 꿈을 이룰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제가 다짐을 하고 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방꼬레가 구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생활 공간이 이루어진 것을 집이라 했습니다. 근데 집은 집인데 왜 그럼 집이라 했을까? 자, 보십시오. 데바나가이체로 이렇게 집이라고 표기하고 이것을 발음을 하면 지부 혹은 집구석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들이 가끔 술이 얼큰하게 일을 하고 오셔갖고는 당신을 신세한탄하면서 나는 죽으라고 일하고 왔는데 도대체 집구석이 이게 뭐야? 난장판이야. 우리 형제들이 막 한참 뛰어놀 때는 집구석 진짜 난장판 만들죠. 이때 집구석이라 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왜 난장판이야 이놈들 좀 쓸고 정리 좀 해봐. 아이고 마누라 도대체 내가 일 갔다 올 때까지 뭐하고 이렇게 집구석이 지랄 난리여 이렇게 하셨죠. 좋은 의미는 아닌데 그때 쓰였던 집이 바로 집구석입니다. 이 집구석이 왜 이래? 이 용어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SED에는 422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집주라 하였고 그리고 집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국타문자에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래 두 번째 줄에 보면 국타문자는 이렇게 써놓고 집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집구석 잘 정리정돈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오셨을 때 잘 정리정돈되고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하고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 앉혀놓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집구석이 됩니다. 자, 아름다운 집구석 우리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집에는 여러 가지 농사에 필요한 연장이나 또 실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보관이 되는데 이러한 보관되는 데를 헛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영어로 콧 이것이 바로 오두막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또 영어를 열심히 또 찾아갖고 여기에다 이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헛간, 콧 이것은 바로 오두막 혹은 곶간이란 뜻입니다. 임시 가옥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 자, 그런데 영어로 또 얘기를 했으니까 이 헛간에는 우리가 아궁이에서 밥을 짓거나 해서 불을 떼고 재가 나오죠. 그 재를 갖다가 헛간에다가 일부 모아놨다가 우리 사람의 인분을 또 섞어서 호박도 키우고 참외도 키우고 옥수수도 키웠었습니다. 자, 이때 이 검댕이를 우리가 숯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SOOT, 숯 이것이 검댕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말이 영어가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 솥단지 밑에 이 끄름이 올라와서 집에서 호롱불을 켜도 끄름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집불을 떼거나 나무를 태면 끄름이 올라와서 그 솥단지 밑에 묻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 묻어난 탄가루를 뭐라고 했습니까? 끄름이라고 우리는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CULM, 끄름. 이것이 바로 영어와 또 똑같이 쓰여졌던 겁니다. 우리가 숯검댕이, 숯가루, 이런 것들은 영어에서도 CULM, 끄름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영어까지 소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어디 하나, 바르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영어 사전 한번 또 찾아보시면, 우리,
디모리우스가 이런 얘기를 그래서 했구나라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불을 떼는 데를 제가 전에 소개하면서 아궁이라고 했죠. 범어로 이렇게 써놓고 아궁이라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엌의 아궁이는 우리의 통국정운이나 버마 천자문, 버마 대사전 훈문자에도 똑같이 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목화통수의 그 화자와 동일한 거죠. 이게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피우려면 잘 탈 수 있는 어떤 솔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먼저 불을 붙이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어머님들이 불쏘시개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불쏘시가 쏘시라는 뜻이 뭐냐? 바로 fire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쇼시는 또 햇볕에 의해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쇼금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옛날에는 소금을 아궁이에다 바닷물을 끓여서 증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의 그 쇼금이 바로 이 불쏘시의 불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안염전이나 이런 데서 자연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천일염이라고 하는데 천일염을 만들 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오늘 빛이 좋아서 쇼금이 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 위에서 쇼금이 잘 오신다는 건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햇볕의 열에 의해서 증발이 되고 혹은 불을 떼서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활에서 나온 그런 용어들이 바로 fire, 아근이라는 그 언어, 쇼시라는 그 어원에서 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저 아랫지방에 영전 이런 쪽에 가시게 되면 그분들이 아이고 오늘 소금이 잘 오네, 하늘한테 감사한다라고 하시죠. 그때 왜 쇼시라고 하는지, 왜 소금이 잘 온다고 하는지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소금이 됐든 염전이 됐든 우리의 모든 생활은 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살기 좋은 여건의 집에는 샘이 하나씩은 있었지요. 그런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너네 집 샘 파니까 물이 잘 나디? 이렇게 이웃집 아저씨가 걱정이 돼서 일하고 있는 샘, 이제 우리 아버지들은 그 밑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잘 안 보이죠. 그럼 밖에서 흙을 이렇게 담아주시면 걷어 올리는 저한테 지나가시면서 그러죠, 아저씨들이. 어째, 샘 파니 물이 잘 나디? 자, 여기에서 물이 잘 나디, 물과 나디가 사실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파니도 동일한 언어입니다. 샘 파니, 물이 잘 나디. 자, 범어 잔명에 이와 같이 써 있고요. 파니, 나디는 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말 정말 아름답고 우리말 정말 이 지구상의 이 우주의 어머니 글자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런데 또 이러한 물을 얘기할 때 아이고 이번 장마통에 지붕이 물새야 혹은 비새야 이렇게 하죠. 자, 물수를 범어로 다른 형태로 빌어서 사용할 때는 범어로 비새야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파니와 무르, 비새야 이러한 언어들은 바로 물과 관련된, 즉 무르와 관련된 언어입니다. 자, 이러한 얘기는 당번 문자 1221번째 문자에서 나오고 범한 대사전의 837쪽에 이러한 얘기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샘판이 물이 콸콸 나오더냐? 기분 좋은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관련된, 샘과 관련된 용어들이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제가 또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자, 물은 나니, 물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은 무르고 물이 나디 나니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물이 호수나 바다에서 파도가 일렁인다고 하였죠. 이것을 물가래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갈래, 물가래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용비어천가 2장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할세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바로 여기에 나온 물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나디, 범어로 나디, 무르스 요 같은 어원과 일맥상통한 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수검댕이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소개를 잠깐 더 해볼까 하다가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 먹을 갈아서 쓰지요. 이때 이 먹이 성분이 뭐냐. 지금은 거의 화학 성분으로 대신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선비들이 그 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솥단지 밑에 끓음이 잔뜩 붙어다니면 그거를 전부 긁어 모았습니다. 물론 머슴들이 했겠죠. 전부 긁어 모아서 거기에다가 물고기의 부레나 물고기의 그 허파 있죠.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물에 끓이면 끈적끈적한 본드의 성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교라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나온 그 악교, 아주 자연산 악교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 현판을 어떤 그 현판을 글씨를 쓸 때 우리 걸로 한다고 했다가 일본에서 생산된 악교를 썼다고 국민들이 질타를 많이 받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 질타할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전통이 다 끊어졌습니다. 왜? 그런 장인들을 귀하게 여기진 않았거든요. 결국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조금 잠깐 말씀드린다면 그때 쓰는 악교나 천연염료나 이런 것은 다행히 일본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쓰고 있던 그 전통 방식을 잘 고수하고 보존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나는 것을 갖다 썼던 거지요. 우리는 그거 현재 기술로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재료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너무 질타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는 뭘 해왔는가? 이런 거를 위해서 뭘 해왔는가?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해왔는가?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훈민정음이라는 훌륭한 문자를 만들어주신 세종대왕의 뜻을 저버리고 한글을 완전히 망가지고 서로 질타하고 서로 죽이는 글자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 자화상이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거를 인식하지 못합니까? 일제 나라를 강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뭘 친일파를 얘기하고 뭘 정치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때 일본의 나라가 망했을 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뭘 했습니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뭘 했습니까? 우리 같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친일파고 누가 친미파고 누가 친중파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 광복이라는 말도 쓰기 참 부끄럽지요. 우리가 왜 국권을 다시 회복하고 70년, 7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 일제에 의해서 망가뜨린 왜 한글을 쓰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런 건 반성 안 하고 친일파니, 친미파니 이런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얘기들을 왜 하십니까? 우리 7천만 국민들이 전부 반성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습니까? 당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독립하신 정말 훌륭한 어르신들, 자기 가정도 돌보지 않고 본인의 아내도 돌보지 않고 당신의 가족들은 전부 사지를 내몰면서도 이 나라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들을 칭송해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친일이니 친민이 뭐니 정치색을 띠면서 저 우매한 국회에 원숭이들이 모여있는 저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에 조삼모사로 바나나 4개 주는 놈 따라가고 바나나 3개 주는 놈 따라가고 하는 이런 우매한 국민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언어, 이렇게 훌륭한 언어가 있는데 왜 우리가 잘못된 언어와 문자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절대로 친일이니 친미니 이런 용어 쓰지 마십시오. 우리 7천만 전부가 일제강점기에 죽지 못하고 혀를 깨물고 죽지 못한 바보들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훈민정음도 살려 쓰고 우리 글자를 살려 쓰고 우리 말을 살려 써야 됩니다. 제가 먹을 갈다가 흥분을 했네요. 차분하게 먹을 갈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 숫가루에 아교를 섞어서 네모나게 모양을 만들고 한 달여 동안 말려서, 그늘에서 말려서 글씨를 쓸 때 가는 도구인 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니까 잘 살려나가고 보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숟가루도 채집하고 또 그 집에서 일도 하고 어머님 일도 도와주시고 하시는 우리의 누이가 있죠. 유행가 가사에도 누이가 있죠. 이 누이가 바로 범어로 이렇게 쓰고 발음으로 하면 누이, 그대로 우리 누이 맞습니다. 자, 누이는 한자로 계짐여라고 하고요. 동국정문에서는 여 혹은 발음 안 되는 이응이 붙은 그러한 글자로 표현이 됩니다. 동국정문 상권 6장에 이 얘기가 나오고요. 범단소식 1195번째 글자와 166번째 글자가 바로 계짐여자, 우리의 누이라는 범어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자, 누이, 계짐.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붙들이 아버지 그랬죠. 자, 그럼 이게 어디서 붙들이가 뭘까요? 우리는 조금 붙들이라는 것을 조금 곡해해서 사용을 했었죠. 붙들라는 바로 자자를 얘기하는데 요즘은 아들 자자가 아들을 의미하죠. 근데 우리 상고시대에는 이 아들 자자는 바로 사위라는 뜻으로 쓰였던 사위 자자입니다. 자, 아들은 붙들아, 이렇게 범어로 쓰고 붙들아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붙들이 아버지 했던 겁니다. 동국정원의 상권의 5장에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범어 천자문 270번째, 범단 245번째 붙들아버지 하는 이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옆집에는 우리 누이하고 아들, 붙들이와 같은 사람이 있죠. 나의 벗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죠. 자, 근데 벗은 뭐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벗이라고 했습니다. 벗. 범으로 이렇게 써놓고요. 발음기호를 넣으면 벗입니다. 벗은 바로 친구, 동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벗이 있으면 각시가 있죠. 가시벗이가 있죠. 자, 경상도 사투리라. 이놈의 가시나야. 이게 또 못하나. 이렇게 하죠. 이때 가시나가 바로 범어로 가시, 여자라는 뜻입니다. 석부상절과 월인 청강지곡의 이 바로 가시, 벗, 이러한 용어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벗은 영어로 bud, 벗, buddy, 동지. 영어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말이 곧 영어이고 범어이고 그리스 로마하고 프랑스 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마더 그랬죠? 마더. 범어로 이와 같이 써놓고 맞다입니다. 마더로 또 발음이 됩니다. 마더가 바로 우리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을 아부지, 범어로 피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여서 아부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진지잡수하셔요. 아부지. 이 친숙한 용어가 바로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우리 문화였던 것입니다. 자, 어미모의 맞다는 속보상절 6장에 나와 있고 훈몽자의 상권 31쪽에 나와 있고 삼강오륜의 1장 6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더는 바로 맞다, 범어에서 왔고 엄마라는 뜻이고 또 마더라고도 불립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피따, 아버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친구를 설명하면서 영어로도 버드라고 했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어의 구어에 그렇게 beauty, 친구, 이렇게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청구영언과 한청문감의 5장에도 이와 같은 얘기가 벗우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아내, 각시, 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석보나 가래집에도 이와 같은 용어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그 연계성이 있는데 중간에 제가 강의를 하다가 때로는 좀 흥분을 하죠. 근데 제가 흥분하는 거 여러분들 나무라지 마십시오. 정말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는데 어째서 세종께서 그 귀하신 문자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말을 정리해 주셨는데 욕 좀 할까요? 일본 새끼들이 만들어준 히라카나 가타카나에 만들어진 한글을 왜 쓰고 있는 겁니까? 그 전에는 몰랐죠.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기 전에는 몰랐죠. 근데 발견됐지 않습니까? 발견됐으면 바꿔 써야죠. 왜 못 바꿨습니까? 왜 저 대학 교수들 밥벌이 하는데 거기다 우리가 세금을 다 씁니까? 어떻게 대학 저게 교수고 어떻게 저게 학자입니까? 도대체 훈민정음을 제대로 읽고 해석을 해본 사람들입니까? 자, 제가 오늘은 진짜 나쁜 말 좀 하겠습니다. 현재의 대학 교수, 국어 선생님들 전부 우매한 원숭이들입니다. 왜? 엉터리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은 훌륭한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바른 길로 가시면 됩니다. 훈민정음 제대로 읽고 해석하셔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시는 분이 진정한 학자이고 진정한 스승입니다. 왜 일본 놈들에 의해서 망가뜨려진 한글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 훈민정음 세종께서 귀하게 만들어주신 세종의 선조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신 복희와 여화가 만들어주신 기응, 니은, 미음, 콤파스, 곡자, 원주율 이러한 모든 과학과 수리를 전부 다 반영해 주신 우리 문자를 찾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은 범어 내려왔다입니다. 범어 내려왔다. 이제 내려온다가 아니고 이 땅에 범어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려온 범어 받아서 범어의 정원에서 저와 함께 멋지게 그 문자를 꽃피워 봅시다. 펴라. 그 종자를 범어의 종자를 우리말을 땅에 심어서 비자 종자를 심어서 펴고 그걸 자라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서에 서로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남북으로 서로 도우려 하는 마음, 이것들이 문자 말에서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문자 말 언어부터 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통일도 이루고 세계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친일, 친미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는 제가 이렇게 해서 용어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문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렸습시다.
상생의 문자 살려 씁시다. 훈민정음 살려 씁시다. 잘못된 한글 고쳐 씁시다. 이것이 오늘 이 강사 김호균이가 여러분들께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피 끓는 마음으로 전하는 마지막 화두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언어를 거칠게 쓰고 흥분하여 감정적인 얘기도 하였으나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문학자, 대한민국의 선생님들 제발 오늘부터라도 고쳐 씁시다.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허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